2025년 한 해 동안 금값은 30% 가까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든든한 피난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온스당 3,500달러에서 출발해 5,000달러를 넘보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금값이 10% 가까이 폭락한 겁니다. 은값은 더 심각했어요. 무려 27%가 증발했거든요. 1년간 쌓아올린 안전자산 신화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벌어졌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하자마자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쿠팡 주식을 130억이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리치코드 경제학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통화정책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워시가 가진 경제 철학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는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거든요. 보통 연준 의장 후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워시는 정반대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풀려야 한다는 쪽에 가깝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 내내 연준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한다고 비판해왔는데 워시는 그런 트럼프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워시가 지명되자마자 시장은 완전히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483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9.5%나 급락한 겁니다. 은값은 더 심각했죠. 온스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27.7%가 증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요. 투자자들이 그동안 누가 연준 의장이 될지 몰라서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에 돈을 피해 놓았다가 워시 지명으로 상황이 정리되자 일제히 차익을 실현하고 달러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워시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달러 가치가 오히려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번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월시의 금리 인하 성향보다 그가 가져올 정책 안정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거죠. 트럼프와 워시의 경제 철학이 일치한다는 건 앞으로 최소 4년간은 연준과 백악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정치적 안정성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처럼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자산보다는 달러나 주식처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돈이 움직인 겁니다. 실제로 워시 지명 직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케빈 워시가 쿠팡 주식을 130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 의장 후보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워시는 단순히 미국 경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읽고 거기에 투자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죠. 특히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건 그가 디지털 경제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안전자산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커플링이죠. 과거에는 금값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고 금값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패턴이 분명했거든요. 둘 다 안전자산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값이 10% 가까이 폭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7% 정도 내렸죠. 물론 7%도 적은 하락은 아니지만 금이나 은의 폭락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움직임인데요. 금값은 다시 반등하면서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81,000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금처럼 희소성이 있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준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니까 비트코인은 금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일주일 사이에 수조 원대의 순유출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위험자산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기술주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나 정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비트코인도 규제 뉴스나 기관들의 투자 동향에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주가 된 셈이죠. 이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으면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해야 할 위치가 애매해지거든요. 한편 금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단기적으로 10% 가까이 폭락했지만 중장기 차트를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난 3년간 금값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22년 초만 해도 온스당 1,80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은 4,800달러를 넘나들잖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죠.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고조, 각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까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결국 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휘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펀더멘털로 돌아온다는 거죠. 워시 지명으로 금값이 폭락한 건 투자자들의 감정적 반응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에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을 팔아치인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경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35조 달러가 넘고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값의 폭락은 더 극단적이었는데요. 27%나 떨어진 이유는 은이 금보다 산업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업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 밝아지면 산업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오르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수요 감소를 걱정하며 떨어지죠. 워시 지명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게 은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은 자동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은가 폭락이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청산과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폭락폭이 증폭됐거든요. 이는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쓰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커지자 강제로 매도당한 겁니다. 이게 또 추가 하락을 불러오면서 악순환이 반복됐죠.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도미노처럼 청산이 청산을 부른 겁니다. 평소 같으면 10% 정도 떨어질 상황이 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해 27%까지 폭락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귀금속 투자의 핵심은 장기 보유인데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서 손절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금은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해온 자산입니다. 일시적인 폭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금값이 폭락한 다음 날부터 저가 매수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회복됐거든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거나 단타 매매를 하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더 복잡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 논리에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계속 존재하죠. 하지만 안전자산이라는 포지셔닝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을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할당하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겁니다.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케빈 워시의 쿠팡 주식 보유는 또 다른 시사점을 줍니다. 연준 의장 후보가 될 정도의 인물이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는 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거든요.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최근에는 대만과 일본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워시는 이런 성장 스토리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투자한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먼 나라 먼 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죠. 월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월시는 경제 성장을 위해 금리를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니까요. 여기서 워시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겁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만약 워시가 금리를 낮추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넘어 다시 한번 장기 호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상황 말이죠. 1970년대 미국이 겪었던 그 악몽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워시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으로 갈아타고 있고 주식 투자자들은 성장주 비중을 늘리고 있죠.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죠. 실제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워시 지명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 미국이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다가 부동산 버블이 생겼고 그게 2008년 금융위기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워시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금리 조정과 함께 자산 시장을 면밀히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기업 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장기적인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자산군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기술주, 성장주,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유망합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은행주나 보험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잊지 마세요. 주식, 채권, 부동산, 귀금속을 적절히 배분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금과 은의 폭락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라도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맞추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금값이 폭락해도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도 주식이 폭락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케빈 워시라는 한 사람의 지명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금과 은이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때로는 예상을 뒤엎고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워시 시대가 열리면 또 다른 기회와 위험이 찾아올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